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12일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14명 늘었습니다. 100명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확실히 줄어드는 모양새인데요. 미국 확진자가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불안합니다. 한인 교포사회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미국 워싱턴이면 워싱턴 DC입니까? 워싱턴 주입니까? 동부 서부? 예, 동부에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네,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가 굉장히 심각하죠, 캘리포니아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주가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도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왜 그렇죠? 왜 그 동네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처음에 이제 집단 감염 형태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네. 예, 그 워싱턴주에 있는 그 요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집단 감염이 먼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DC, 수도 DC는 괜찮죠? 여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10명 정도 나왔고요. 예. 또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이렇게 해서 또 각각 10명 정도에서 한 30명 정도 확진자가 워싱턴 일원에 나온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도 시작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느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요. 매일매일이 지금 다른데 지금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이 넘었고요. 이 사망자는 37명, 또 확진자가 나온 주도 44개 주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거의 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이네요. 예. 이제 문제는 지금 매우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달 초만 해도 한 10개 주 7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제까지만 해도 이 30개 주 한 500명 막 넘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하루 반나절 만에 지금 44개 주 1,200명 이상으로 늘었으니까 그만큼 앞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 크습니다. 사망자가 37명. 네. 37명 급격히 늘고 있네요. 예, 미국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그렇게 없고요. 아직 불안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데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제 경각심도 커졌고, 이제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연기 취소되는 거 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움직임이 일단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봄방학 기간인데 2주 동안 학교 문을 더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가 좀 널리 시작이 됐고 앞으로 이제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태추이를 좀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미국은 마스크 잘 안 쓰잖아요. 한국처럼 마스크 살려고 이렇게 줄 서고 그런 건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데 가도 마스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대신에 손 세정이나 물티슈 이런 것도 요즘 구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마스크 사기는 미국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미국 LA에 예. 제 친구가 가 있는데 류승환 감독이 가 있는데 마스크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스크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디 가면은 마스크 사기가 어렵고 온라인 매장에 들어가도 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거의 그냥 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 쓴 사람을 보기도 어렵죠. 예, 거의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DC는 직장인이나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마스크 쓴 사람들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예, 어젯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헤쳐나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 긴급 조치를 몇 가지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앞으로 30일 동안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여행을 금지한다. 이제 영국을 제외하고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고, 또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지원 대책도 일단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초반에 워낙 그 준비가 좀 소홀했고 이제 확진자
확진자를 가려내거나 또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실하다 이런 비난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역 대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 미국의 땅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이 확진자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관리가 잘 될지 여기에 대한 우려는 일단 좀 큰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가깝고 뭐 형제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여행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이 지금 목요일 그 새벽인데요. 네. 당장 이제 금요일부터 이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국민들이 당장은 좀 당황해하고 좀 혼란스러워한다 이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워낙 지금 유럽의 상황이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많이 좀 심각해지고 있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재선 기간 동안 이 미국을 어떻게든 철저하게 지금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긴급 조치를 내린 것을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들어가는 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죠. 예, 지금은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제 올 때 뭐 특별 검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네. 제가 주변에도 저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 별 특별한 제재 없이 미국은 잘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그 여행 경보 격상 이런 거나 격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까? 예,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중국하고 한국의 상황은 계속 주시하고 있다. 예.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대구에 대해서는 여행하지 말라라는 여행 경보가 4단계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예.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 권고 3단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더 추가 조치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좀 더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그 외신을 보면요. 한국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대응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미 미국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제 한국의 어떤 빠른 진단 검사 또 이런 관리의 투명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사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도 않고 워낙 비싼 비용 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진단받는 거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익숙한데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한국의 빠른 진단 방법이라든가 관리의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찬사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도 이번 보건 관계자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하원 의원들이 왜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검사 시스템이 안 돼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도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한국의 어떤 그런 보건 능력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건 체계도 그렇고 방역 능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환자들이 네. 늘어나면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나서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을 정말 많이 깎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모든 사람의 보험을 갖는 오바마 케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폐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대선 국면에서도 아마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NBA 리그가 전면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거기에 톰 행크스 부부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미국인들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NBA 농구가 이제 어제 경기 이후로 이제 시즌을 중단했고요. 네. 또 3월 하면은 이제 미국의 대학 농구 NCAA 농구가 굉장히 유명한데 3월이 시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관중 없이 치르기로 일단 결정이 됐고. 아이고. 예. 그다음에 톰 행크스 뭐 그 아내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좀 자가격리하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심각하네요. 예, 또 제가 좀 DC에 있다 보니까 각종 모임부터 국제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지금 연기하는 분위기로 일단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미국의 한인 사회도 불안이 클 건데 한인 사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한인 사회가 지금 제가 워싱턴 DC 또 인접한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합쳐서 확진자가 30명 정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지역의 한인 교포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서부의 워싱턴주는 뭐 시애틀, 캘리포니아는 LA 뭐 한인 사회가 크게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감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이고 네. 모임이나 뭐 외식도 자제하는 분위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 사회 경제도 많이 위축되는 분위기인데 네. 좀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빨리 이 상황이
상황이 끝나기를 모두가 다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A 발음이 좋으시네요. 미국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기세가 매우 기세가 무섭습니다. 예, 거의 뭐 기울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양강 구도였는데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6개 주에서 이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곳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그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크게 이겼는데 승부가 좀 기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의원 수 확보가 중요한데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수 확보에서도 일단 계속 앞서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경선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가 좀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확실한 후보로서 아마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많이 이제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도 코로나19가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샌더스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예, 뭐 지금 미국 정치권도 이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규모 정치 집회는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고,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샌더스 의원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일단 취소하고 있는데, 이제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향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사회주의적인 이제 성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제 그 공약이나 정책 등에 있어서 많이 좀 의료보험 문제라든가 이제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보건 의료 체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화두를 좀 던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워낙 이제 기세가 많이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많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대선 국면에 있어서도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좀 화두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죠, 주로. 그런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이렇게 활약이 엄청 뜨거운데 좀 이번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좀 한 가지 약간은 좀 실망했다라고 보는 게 저도 질병통제예방센터 이제 웹사이트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업데이트나 이제 여러 가지 통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이렇게 그 굉장히 느리고 업데이트가 좀 이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한국 못 따라오죠,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진자는 테스트는 몇 명이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면이 좀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뭐 진단 시약도 뭐 더 늘리고 뭐 더 강화하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한국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많이 못 미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노통신원 건강 유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클링 김님, 펜으로 체크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연필 소리가 천둥 소리만큼 크게 들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 즉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은 청취자의 뜻대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연필 삼가겠습니다. 안소영님, 저는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했는데 줄 서시는 분들이 안쓰러워서 빨리빨리 친절하게 판매하려고 애씁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돈 내고 사가면서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왠지 죄송하네요. 그래서 평소에는 일요일에는 약국을 쉬었는데 일요일에도 개문 약국, 일요일에도 여는 약국 신청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약사님들 그리고 그 판매하는 분들 굉장히 친절하고 고생하신다는 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6919님입니다. 79년생입니다. 훌륭하십니다. 힘들게 밥 해줬더니 초등학생 아들이 풀떼기만 준다고 화를 냅니다. 오늘은 고기를 구워줘야겠습니다. 고기도 줘야죠. 아들이 풀떼기만 준다고 화를 냅니까? 고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풀만 주면 안 돼요. 맛있는 것도 주셔야 돼요. 맛있는 걸로 주면서 골고루 먹어라 해야지. 풀만 주면서 골고루 먹어라 하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 좋습니다. 윤서영님, 04년생
쌍둥이 아들 둘이서 여권과 등본을 들고 가서 약국에 가가지고 마스크 4장 사왔다고 전화 왔네요. 기특합니다. 아이고, 아들이 04년생 아들이 벌써 기특합니다. 조용원님 69년생입니다. 건설회장에 근무하고 있다. 건설회장은 뭐죠?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것도 같고요. 마스크를 못 구한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현장에서 쓰는 방진 마스크를 나눠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기적인 마음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조용원님. 존경스럽습니다. 3413님, 안양에 있는 땡땡 빌딩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모든 분이 보건지도 등을 안내에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개인관리, 소독 등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화이팅. 네, 이 안내원분들의 그 지시에 우린 잘 따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한국에선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코로나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윤혜진님, 약국인데요. 수고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우리나라 화이팅입니다. 약국에 있는 분들, 약사님들 모두 다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80.1%가 집단 발생과 연관돼 있고 19.9%가 산발적 발생 또는 조사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869명이고 사망자는 67명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34명이고 위중 환자는 59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 증액을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각 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긴급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증액을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회동 제안을 추경 증액 여부는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하라며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간 11일 장병과 소속 민간인 또 그 가족이 한국과 이탈리아 등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국가를 오가는 걸 오늘 13일부터 60일 동안 금지했습니다. 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3단계 국가는 한국, 이탈리아, 중국, 이란 등 4개국입니다. 방역당국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1,200여 병상 규모의 감염병 병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증 환자 입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늦어도 다음 주 초 운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 의사협회가 재사용 또는 면마스크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은 KF80 마스크 사용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품귀 현상을 빚는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확대하고자 KF94 대신 필수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KF80 생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속닥속닥. 앞에서 오창석 평론가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 공천이 완료된 곳이 6곳인데 재심의 요청하겠다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미래통합당 공관위에서 인천 연수을과 대구 달서갑에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황교안 대표가 세네요. 이겼네요. 그러니까 인천 연수을의 현역 민경욱 의원, 네, 이분이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거 여기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속닥속닥 쑥덕쑥덕.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아주경제 아주 특별한 사회부장 장영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초동 기자실
특별히 검찰 기자실에 있는 분들이 장용진 기자를 좀 본다고 좀 따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 서초동 분위기는 조금 좀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시즌이니까 검찰 기자들은 좀 쉬어야죠. 놀아야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일단 검찰도 수사를 좀 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법원에서도 재판도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간간히 검찰에서 좀 황당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에서 황당한 얘기라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황당한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어제 네.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있었죠. 예,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참 이 공판을 보면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쭉 그래왔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그 재판부가 바뀌고 첫 번째 열리는 거니까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태도가 조금 바뀔 줄 알았죠.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가 바뀌니까 검찰도 그 앞번 재판부에는 좀 대들었다면 좀 네. 점잖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글쎄요 좀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 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해졌다고요?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니 지난번 재판부에는 송인권 부장판사였는데 검사들이 차례로 대들더라고요. 네. 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이번에는 전임 재판부 그러니까 송인권 부장판사를 흉을 보더라고요. 흉을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재판부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재판이 지연됐다. 네. 재판 지연은 그러니까 재판부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그 전임 재판부가 검찰 말을 너무나도 안 들었다. 이제부터라도 좀 검찰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검사가 주장하고 변호인 쪽에서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들고 싸운다 이건 전략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재판 그 자체 재판의 승패에 집중을 한다기보다 어떻게든 이런 재판을 통해서 뭔가 언론 플레이를 좀 하려고 한다든 혹은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판이 아니라 사법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고 한다. 아, 장 기자님, 왜 장 기자님이 저런 얘기를 하냐면 재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판 앞으로 더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정경심 교수의 석방 기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네,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치러야 되는데 벌써 그 4달 반이 지나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인가에 아마 그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이 지나면은 석방을 해줘야 돼요.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재판을 그 6개월 안에 다 치르지 못할 경우는 보석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보석을 주장했죠. 예, 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경심 교수는 뭐 제가 지금 환갑이 다 된 나이로 지금 대단히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도 좀 안 충분히 좋습니다. 했고 네. 그러면서 전자 발찌를 차더라도 전자 발찌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까 보석을 좀 허가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수용 생활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랬더니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참고인들을 접촉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만난 흔적은 사실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어떤 경우는 제 변호인 측에서 이 재판을 위해서 이 증거 목록이라든지 이런 이 수사 서류를 좀 열람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준 것도 지금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재판을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지금 증거물에 대한 열람 복사는 끝났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다 안 끝났어요. 일부만 돼 있고 일부는 안 끝났어요. 검찰이 특수부 정예부대를 너무 많이 투입했는데 많이 투입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그래 수사 열심히 했으면 이제는 증거는 쥐고 있어야지. 아직도 증거를 지금 다 취합하지 못했다는 거는 좀 변명같이 보이고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좀 의아해요. 왜 장 기자님은 이 얘기를 해주는데 왜 네. 검찰 기자들은 이런 기사를 안 쓰냐고요. 제가 이번에도 제 후배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럼 몇 명이나 들어왔디? 그러니까 네. 몇 명 들어왔습니다. 네. 언제까지 있디? 그러니까 1시간쯤 되니까 다 나가던데요. 라고 하니까. 재판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처음 분위기 보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네. 초반 분위기만 넣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게 아시다시피 이제 정경심 교수의 보석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도가 그 기사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장 기자님 그 서초동 기자들 데려다가 좀 혼내세요. 혼낼 수 있으면 혼낼게요. 그래도 근데 뭐 다 회사도 다르고 뭐 네. 그래도- 제가 뭐라 그러면 또 그래도 좀 더 혼내주세요. 둘이 혼내자고요. 네. 네. 다음 기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전화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아니, 있어요. 하셔야죠. 이게 네. 뭐냐면요. 검찰 측에서 지금 서증 조사와 참고인 소환을 동시에 하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네. 서증 조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내놓은 그 서류라든지 증거물 같은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건 받아들일 거 말 거 네. 아니면 이건 증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참고인 조사를 같이 해버리자. 사실상 이거는 서증 조사를 건너뛰자는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그 수사를 해서 문서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문서 증거를 이만큼 모아놓고 이게 서증 주소와 더불어 또 참고인 조사를 또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참고인을 바로 법정에 부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상 증거 조사나 서증 조사를 건너뛰자 이 얘기거든요. 장 기자님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이 와중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증거가 될 거 안 될 거 다 끌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법정에. 네. 그거는 뭐냐면 증거가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아주 쇼킹한 얘기, 아주 우리 기자들 표현으로는 아주 섹시한 얘기를 끌고 와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 혹은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앞에 나란히 세워두고 망신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그 의도 아니고는 글쎄요. 저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 기자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묘한 어떻게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묘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선거 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재판을 치른 검찰의 입장 그리고 태도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 건 분명합니다. 예. 네. 이거 다른 얘기를 하려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검찰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예. 지금 뭐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지난번 앞번에 송인권 부장판사 했을 때 하나하나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일이 과연 있어서 되겠냐라고 하니까 검찰 측에서 갑자기 오리발을 내밉니다. 네. 우리는 그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재판이 미뤄진 건 변호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또 탓을 돌려있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재판을 좀 미룬 게 검찰의 지금 드라이브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였는데 네. 이제는 변호인들 때문에 지금 재판을 못 치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을 뭐 여러 차례 뭐 7차례 8차례까지 뭐 6차례인가 열었는데 예. 그게 전부 다 변호인들 때문이다. 변호인들이 제때 이 서증이라든지 이런 걸 복사해 가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법률 규정에 따랐을 뿐이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송인권 부장판사가 오죽했으면 판사한테 그런 정도 권한도 없습니까? 라고 되묻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런 기사는 왜 제가 못 보냐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그래야지 아주 경제를 많이 볼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검찰 기자들이 검찰 편만 든다 이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소스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더 많이 쓰는 거는 맞는데 이제 기자들도 어떤 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이게 언론 플레이다. 이게 진실이 아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차이나 게이트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검찰이 차이나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차이나 게이트라는 게 예. 그 중국인 혹은 조선족들이 네. 우리나라 여론 형성에 여론 형성에 개입을 하고 있다. 여론 그래서 조작에 나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서 마치 이제 옛날에 드루킹과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뭐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뭐 그 몇몇
우익 뭐 극우 사이트에서 막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자마자 이번에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했네요. 네, 직접 냈습니다. 그래서 네. 트위터 계정에 김격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분하고 성명 불상의 네티즌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황당무계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뭐 대표적으로 청와대 그 게시판, 네. 그 청원 게시판에 들어와 가지고 증거 동의자 수를 이렇게 조작을 했다든지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밝힌 바로는 1%를 넘은 적이 없대요. 중국발 그 트래픽이. 0. 몇 %라고 뭐 계속 얘기 나오고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저기 우익 측 뭐 사이트라든지 뭐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개인이요라는 그런 그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게 증거다. 네네. 댓글을 달면서 이게 조직적으로 누군가 만들고 있다 그런데 누가 댓글로 나는 개인이요 그렇게 달았어요? 예, 그렇게 주르륵 올라오긴 했어요, 실제로. 진짜로요? 예, 근데 당황스러운 게 만약에 조작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댓글을 왜 남깁니까? 그렇죠. 나는 개인이요 이렇게 쓰는 좀 웃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인들한테 직접 여쭤봤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 중국 기자가 있기도 해가지고 네. 중국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뜻이니? 그랬더니 저를 황당하더니 쳐다보면서 저도 처음 듣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뭐 나는 개인이요 이렇게 달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대요, 자기들도. 그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예, 그냥 난 내 마음이야 뭐 이런 뜻으로는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굳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예.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네, 좀 신기한 사건입니다. 차이나 게이트 의혹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조금 결과를 내서 불필요한 잡음 빨리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저는 수사할 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근데 너무 황당했거든요. 네. 소문은 황당할 수 있어요. 근데 황당한 소문을 가지고 고발장 내는 것도 당황스럽고 네. 그거를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드는 것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경제사회부장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남북권인 울산고속도로 언양 방향, 울산 요금소 부근 2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고요. 수도권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남동 부근입니다. 1차로의 사고 처리 작업 지연되면서 정체 더 길어졌는데요. 지금은 하객 분기점부터 4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이후 서창 분기점 일대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안에서 광교터널, 월곡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 양화대교 진출램프를 앞둔 1차로에서 승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를 막 나온 지점이니까요. 차로 변경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도 이 성산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고는 빠르게 정리됐지만 정체가 남아서 뒤로 한남대교부터 제속도를 못 내고요.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내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뒤숭숭하잖아요. 네. 조심조심 이렇게 살면서 뉴스에 주목하고 그러는데 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기도 또 잘 선용할 수 있다. 네. 약속도 적고 공연도 별로 없고 모임도 없을 때 조용히 자기만의 공간에서 편안히 있어보는 그
훈련을 하는 그 연습을 하는 기간 아니에요.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진 않았나, 나의 오지랖이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선정해 주신 책은 록본기 김 교수입니다. 그 록본기 김 교수를 추천했을 때 저는 좀 실망했어요. 이런 시대,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사랑 얘기다. 그래서 순수 연애 소설. 저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 얘기, 그 사랑을 비롯해서 조금 고전 읽고 싶었는데 록본기 김 선생을 김갑수 선생님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해서 돌아섰는데 아베 총리가 한국인 입국 금지를 선언하면서 이 책이 우리 김갑수 선생이 해안이 있으신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과 더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네? 그 일본에 대한 이제 관계를 우리가 마냥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럼요.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책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이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롯본기 김 교수라는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연대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대학 나와서는 미국에서 내내 살다가 일본의 교수로 부임해 가서 일본인 부인과 오래 사는 이분이 열혈 이제 이 민족 감정에 의해서 일본이 얼마나 우리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거와 다른 나라인가를 아주 처절할 만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규명해 놓은 그리 길지 않은 130페이지짜리 책이죠. 네. 잡으면 그러니까 쑥쑥 읽습니다. 한 방에 그냥 쭉 네. 읽죠. 그거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한일 관계에서 우선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건 책 안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 얘기를 하자면 네. 왜 한국은 반일이고 네. 일본은 혐한일까? 예.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우리는 일본에 가령 우리 멀쩡한 영토를 섬을 침탈하려는 거에 대해서 경제 침략이든 뭐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 수 없으니까 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한국인하면 혐오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 사람 위하로 하고 죽여도 돼 이런 이제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조선인은 죽여도 돼 뭐 이런 네.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짧게는 못 말해도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이 극복돼야 될 대상인데 네.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자위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스스로 일제 때부터 설정해 놓은 그 대상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원래 미개하고 열등하고 뭐 하여튼 온갖 추악한 걸 다 갖다 붙이고 이 한국의 대통령서부터 평범한 거리의 시민까지를 다 거의 뭐 쓰레기로 다 묘사하거든요. 그건 일상적으로 일본의 방송에서 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혐한 방송, 혐한 서적 너무 많습니다. 예, 그걸로 일본인들이 자위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장년 세대들이. 그러니까 혐한 서적을 내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몇십만 부 팔리는 그런 거에 이 일본 한국인들은 혐일 서적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나쁘다고 말해서 위로받을 겨를이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 롯본기 김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새삼 느끼는 게 우리들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아왔던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일본의 민족성이 조금 다른 배타적이고 다른 어찌 보면 강한 자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굉장히 강한 그거죠. 그 이중성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좀 재밌게 느껴졌는데 일본 가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일본 가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치우는 게 아니라 뒤에다 숨겨놓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너무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아니 청결한 건 사실이에요. 깨끗한 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죠. 일본도 배울 거는 많아요. 배울 건 맞는데 겉과 속이 많이 좀 다른 거는 같아요. 지금 말한 강자에게 약자에게 어떤 태도냐가 롯본기 김 교수가 책에 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 좋잖아요. 두 나라가 안 싸우고 서로 우호적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롯본기 김 교수 얘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나아지는 거 외엔 방법이 없대요. 일본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거사를 사과하지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예. 미국을 향해서는 귀축 미영 그러니까 그냥 짐승 같은 놈들 해갖고 온 국민이 원한을 내세우다가
이 원폭 이후에 미국이 세거든. 네. 그러면 완전한 친미 국가로 일본의 거의 정부서부터 전 국민들이 미국이라면 사직을 못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보다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는 한 한국은 끊임없이 모욕당하고 역사는 왜곡된다. 그게 롯봉기 김교수가 체험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예요. 원폭으로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반미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있을 것도 있을 법도 하죠. 근데 오키나와에서조차도 아주 거의 미약한 소리 네. 그것도 다 묻히는 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국력을 빨리 기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요. 예. 일본이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보다는 중국한테는 또 못해요. 잘 못 그래. 압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 중국은 세거든. 예. 13억 이게 GDP 총합이 자기보다 세거든. 네. 그러면 살살 기는데 한국이라면 이 한없이 짓밟고 모욕함으로 해서 정부가 결속을 하고 이 정부의 지지율이 아베 정부의 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러고 하여튼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예요. 타국에 대해서 모욕과 짓밟음을 해서 우리가 애꿎게 거기에 그동안 당해왔는데 저는 과거에 이 그 정부들의 행동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본에 대해서 그리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을 한 걸 난 친일적이라고 안 생각해요. 네. 힘이 약해서 그랬던 거예요. 힘이 약해서. 아, 니들 돈 빼갈게. 김영삼 때 돈 빼갖고 IMF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부 과거를 나쁘게 보지 말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한 정도로 지금 강단 있게 맞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만큼 힘의 변화가 온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한국이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이 치고 올라오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일본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자꾸 일본이 우리를 희생양 삼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아베 정부 이전에도 그렇지만 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선거가 임박해 오면 북한을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한국을 때리기 시작해요. 그럼 북한 카드 갖고는 이제 잘 맥히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을 묶어서 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이제 뒤로 내통하는 정부다. 네. 그래갖고 작년 7월에 그 무역보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상한 전략 물자를 북한에 줘서 핵무기 만드는데 도움 줬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걸로 소설을 쓰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 정부의 논리는 한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패가 돼서 미국과 일본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다. 뭐 이런 정말 희한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대륙 세력에 맞서는 해양 세력이 되자. 왜 뭐 그런 구도를 만듭니까? 일본의 수구나 일본의 우익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왜 그런지 국수주의 자기 나라만 이익 되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맞는데 이걸 따라가는 한국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극우가 어느 나라나 있어요. 예. 근데 공통적으로 극우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 대한 극단적인 열광과 배타적 속성을 갖거든요. 근데 한국의 극우들은 일본을 떠받드는 구구예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국적은 분명히 한국 사람들인데. 네. 참 희한한 일인데 그게 이제 노예제의 전통 같아요. 우리도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한 누구를 섬겨야만 내가 존립할 수 있다는 그 노예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을 상국으로 삼고자 하는 그 지적 세력들, 그 사회 세력이 연장돼서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상국이 어떻게 일본이 상국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이었잖아요. 외국.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외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고 외국. 외국이잖아요. 그리고 백제 때도 그리고 일본의 일왕이 백제를 얘기하면서 자기네 선조는 거기서 왔다 이렇게 네,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홋카이도 이 규슈 지역 이렇게 보면 백제 권역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그 얘기は뭐 역사학자들이 할 얘기고요. 네. 롯봉기 김교수 책을 제가 굳이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인들의 기질이라든지 생활 문화라든지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뭐 이런 일본인들의 일상에 해당하는 여러 것들이 너무나 장점과 일본의 강함으로 이제 미화되고 뭐 이런 게 이 사람이 한 20년을 일본에 살아보니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 상식에 비춰봐서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일본이 지금 20년째 쇠퇴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서 거의 모든 분야가 하나하나 떨어져 내려가는 것은 일본 내부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하면서 네.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굉장히 일상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요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뼈를 때린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는 나라 일본. 일본의 속내를 보면 친절하지도 그다음에 뭐 아름답지도 않다. 진짜 맨 얼굴은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일본이 쇠퇴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아베 정권하고 친한 대학교랍니다. 한국 수험생들한테 다 0점을 줬대요. 그래서 떨어뜨렸대요. 면접 점수를 0점 줘서 한국 시험 점수는 아주 높은 애들이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졌죠. 네.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작동되는 게 엄청나게 비정상적이에요. 네. 여성 인권 차별 같은 거를 한국의 그 페미니스트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냥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 설정. 근데 그걸 우리가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도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불합구민이 있죠. 그 불가축 천민, 일본 내는 불가축 천민인데 그들을 표현하는 게 불악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마을을 불악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의 의식에는 일본 내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불가축 천민들의 존재가 있는데 이들이 한 조선인 전체가 불악이었어요. 마을 단위로 이 불가축 천민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롯봉기 김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새삼 뭐가 많이 드냐면 한국인들이 나이가 좀 들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주진우 씨도 아마 그랬을걸. 언제부턴가 이제 의식이 바뀌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국인들이 굉장히 열등하고 나쁘다는 측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를 막 비하하고 나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일제 때 만들어진 거 아니냐면. 네.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 전체를 한반도 역사 전체를 비하적으로 생각하고 조선의 민족성을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뭐 등등 다 만들어진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뭡니까? 인문 지역 대학장 오셨습니다.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껏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다 했는데 분량 다 하셨으니까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김갑수 선생님. 난 안 정선태 선생님 저희가 롯봉기 김 교수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정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롯봉기 김 교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됩니까? 평론가님이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아니 정선태 교수는 또 일본 통이에요. 일본 통이죠. 네, 일본 문학 연구자고 저서도 번역서도 많이 냈고. 네.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꼭 읽어볼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 일본의 정치적 자산, 우익들의 정치적 자산이 혐한과 혐중인데 네. 그 극단적인 모습이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945년 8월 15일 패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 우익의 정치적 지향성의 어떤 최고 지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오래전에 제가 읽고 번역한 책 중에 한 권이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영속패전론에서 이 시라이 사토시라는 젊은 정치 사상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은 자멸 충동에서 못 태어나고 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모든 다 망하라. 이런 그 자기 체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베 2차 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상황이 지금 코로나19와 이어지면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서 증오와 혐오를 자산으로 삼는 권력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사필 규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뭐 정선태 선생님 늦게 와가지고 한마디로 쫙 정리하시네요. 근데 이 책 롯봉기 김 교수에서 네.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게 한 대목이 있어서 네. 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현재 이 자체 빚이 GDP 총액의 2.5배 육박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전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등등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김 교수가 책의 그 후반부에 이렇게 담아놓은 얘기가 있는데 이들에게 군사도발 외에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역사적으로 그래왔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섬뜩했어요.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게 또 네. 일본의 민족성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다케시마 자기네들 섬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다 자위대 딱 항공모함 먹어서 보내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맞붙죠? 네. 그러니까 그게 눈앞에 곧 뭐 닥치는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본이 내부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을 때려왔듯이 아베가 정말로 위태로우면 군사도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고, 일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는 무슨 책 읽을까요? 정치자들이랑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네, 다음 주에는 이 전염병에 관한 책 하나 읽었으면 싶습니다. 어떤 전염병의 세계사인데 저자 이름을 자꾸 착각했어요. 전염병의 세계사요? 네. 나 그 예전에 나온 책 아니에요? 읽은 것 같은데? 네, 좀 됐죠? 여러분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전염병과 인류의 문명 그리고 바이러스 환경의 파괴가 우리 인간의 삶에 초래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윌리엄 맥닐의 전염병의 세계사. 맞습니다. 네,로 여러분들과 같이 책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연애 소설도 좀 다음 주에 좀 해주세요. 네,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또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선생님. 그리고 정선태 교수님, 저기 등록금은 좀 깎아주나요? 아마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대학교는 다 깎아줍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학생들과 국민들의 입장이고요. 오늘도 김갑수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선태 선생님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서 엄청난 힘을 보고요.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기대됩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5144님 69년생입니다. 세상이 너무 뒤숭숭해서 점심 먹기가 제일 찜찜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밥 먹기도 힘들고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세상입니다. 어서 나가겠죠. 어서 지나가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 캡이었습니다. 캡이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